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는 평화의 힘, 객관은 없고 오로지 관점만 있을 뿐이다. 일어난 일과 나의 해석을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느끼고 있지? 내 진짜 욕구가 뭔지 모르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반가울지 화가 날지는 내 욕구에 달려 있어요. 가슴을 연다는 건 용기인 거고, 계속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건 바깥이 아니로구나. 비폭력 대화의 지혜가 제 삶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선생님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폭력이 좀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연민과 사랑이 좀 회복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민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기반한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경험과 온전히 연결할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되고 또 타인의 관점도 더 너그럽게 이해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연민이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던 본성적인 힘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폭력 대화는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는 평화의 힘에 기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비폭력 대화를 만나시고 나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내가 왜곡하고 있던 경험의 어떤 다른 면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해석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런 의도겠지?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석했는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요. 나의 생각인데. 네.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건 뭐랄까, 삶이 정말 달라지는 일 같아요. 우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나는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를 하면서는. 그리고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욕구는 뭘까? 저 비극적인 행동 뒤에도 분명히 삶을 향한 욕구가 있다. 선악을 넘어서. 그게 뭘까를 마음을 기울여 볼 때 처벌의 눈 말고 연민의 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폭력 대화의 더 중요한 개념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저도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걸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전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폭력 대화에는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내가 뭘 보거나 들었지를 나의 평가를 섞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평가를 섞지 않고 관찰한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누가 뭘 하는 걸 봤다. 예를 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라고 할 때 이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부여한 의미죠. 정말 저 사람의 의도가 그래 보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이죠. 객관적인 관찰은 아니라 정말 일어난 일은 판단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정말 일어난 일은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답을 듣지 못한 것? 이런 거죠.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한 문서에 내 이름을 그 사람이 넣지 않았다. 내 이름이 없었다. 근데 고의로 뺐다, 나를 배제했다, 나를 소외시켰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 일어난 일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들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나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할 때 그럼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구분을 하자는 구분을 거예요. 하자. 일어난 일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왜냐하면 그 우리 모두의 경험은 주관적인 현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정설이 있죠. 그 객관은 없고 오로지 관점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공유할 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관점이 있죠. 예. 거기 정말 객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나는 내 관점을 마치 객관인 것처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앵글에서는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종종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해석이구나, 나의 관점이구나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도 갈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노도 좀 줄고요. 실은 경험의 왜곡도 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과 생각을 구분하자는 게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라는 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무시당한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너무너무 서럽고 혹은 막 화가 나고 이때 나의 느낌을 경청하려는 거예요. 이게 MVC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느낌.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좀 섬세하게 이렇게 그렇죠. 보는 훈련이겠네요. 그걸 잘 알아차리고 나면 어딘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일이 막 일어났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와는 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건 관찰일지 평가일지 한번 예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 팩트인 것 같네요. 그 문장 자체는 관찰. 네네.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불평을 한다. 여기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평을 한다는 거에 우리가 상상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져요. 사실 관찰을 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같은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처럼 같은 장면이 펼쳐지도록 기술할 수 있을 때 좀 관찰에 가까워져요. 예를 들면 그걸 관찰로 바꿔본다면 오늘 아침 밥을 먹을 때 국이 너무 짜라는 얘기를 3번이나 했어.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표현에서 살펴보고 싶은 건 만날 때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과연 언제나였을까요? 우리는 정말 언제나 그런 것처럼 기억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그 말을 듣는 게 괴로울 때 그래요. 그것만 더 잘 들려요. 매번, 항상,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건 관찰이기 어려워요. 단 이런 사인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내가 이 일과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좀 있나 본데. 반복되는 거하고 괴로울 때 그 말 하고 싶거든요. 일단 이렇게 뭔가 관찰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인지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맹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건 좀 이렇게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좀 드라이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화가. 혹시 그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너무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탁탁 끄집어내서 뭔가 제한적인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치 실험실이나 재판장의 언어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왜곡된 인지를 잘 닦아서 왜곡 전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저는 여겨요. 정성스럽게.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죠. 첫 번째 요소 관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예요. 그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뭘 느꼈는지, 뭐가 필요했는지, 여기서 나의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평가와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진심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해요. 오히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나의 해석이 저 사람의 앵글과 달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내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일어난 일과 나의 해석이 섞여 있을 때 더 우리는 왜곡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물리학자가 이걸 추출해내듯이 관찰한 언어를 이 두 사람 사이에 빨리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그 면밀함으로 내 안에서 내 경험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심리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포착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내 경험들을. 한 가지를 좀 더 보태고 싶은데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누구는 참 좋은 사람이야. 누구는 우유부단해. 누구는 이기적이야. 라고 할 때 마치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마치 이름표를 붙이는 효과가 있죠. 낙인 효과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자유롭게 삶을 탐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에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비교나 평가,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비폭력 대화에서는 우리 삶을 소외시키는 요소들로 봐요. 삶을 소외시키는 요소. 우리가 이런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 짧은 상상만으로도 좀 가볍고 신나지 않으세요? 예. 마음껏 넘어져 볼 수 내가 있고. 그 원하는 길을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평가들에 좀 연연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진실한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아직 만나지 않은 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찰과 평가에 대한 얘기 좀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요소는 느낌이고 세 번째 요소는 욕구인데요. 이건 좀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죠. 그 일이 밖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지? 내 느낌과 내 욕구를 찾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막 칠판에 그리면서 하고 싶다. 사실 우리는 느끼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어떤 한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커넥션은 좀 사라져 있고 생각한 것만.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도 모르는 채 막 돌아가요.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 아시죠? 그 노래 첫 소절에 보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제 수업 시간은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아요. 제 수업에는 종종 이 노래 같이 불러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수업 때 그걸 보세요. 다 쭉 불러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느낌이 나의 고유한 삶의 경험이고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내가 하는 소중한 삶의 경험이라는 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데 다만 오랫동안 보지 않도록 컨트롤하도록 훈련했을 뿐 여기 여전히 있거든요. 비폭력 대화 요소를 보시면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요소가 그냥 바로 느낌이고 세 번째는 욕구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 우리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은 물론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의 경험을 왜곡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캔디처럼
지치지만 지치지 않았다고 해. 나는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던가. 그래서 우리 기억은 선택적이고 어떤 경험은 했지만 인정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몸은 같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그대로 우리한테 띄워 올리거든요. 수면 위로. 수면이라는 건 몸의 감각적 현상으로 띄워 올려요. 그리고 그게 바로 느낌이죠. 우리는 이제 감정의 언어들이라고 하면 화, 속상함,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정체가 뭘까요? 사실 화가 난다 하면 숨이 거칠어지고 열이 오르고 근육의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호흡,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죠. 눈에 힘 딱 들어가고 턱이 떨리고 이게 몸의 반응이잖아요. 네. 신체적 반응이거든요. 결국은 느낌은 이미 일어나 있어요. 그거를 왜곡하지 않고 잘 알아차리려는 게 우리가 연습하려는 방향이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느끼고 있지? 내 몸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찾아왔는지를 이해할 때 내가 그 뒤에 정말 필요한 욕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욕구가 결핍이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사인을 보내요. 필요하다. 마치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욕구가 필요해. 몸으로 사인을 보내죠. 긴장되거나 두렵거나 쓸쓸한 방향으로. 그럼 그 느낌을 잘 들음으로써 그 뒤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려는 게 비폭력 대화가 하려는 연습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을 솔직하게 잘 느끼고 인정하고 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네. 중요하겠네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나누기 전에 내가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때는 내 진짜 욕구가 뭔지 모르면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사람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건 깊이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건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우면서 의심하는 말, 의심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관계를 훼손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예문을 통해서 또 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내가 떠난다니 슬프다. 자, 여기 이제 일어난 일과 나의 느낌이 같이 있잖아요. 내가 떠난다니는 저 사람이 아마 떠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슬프다. 관찰이겠죠. 이게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 되게 예, 이렇게 슬프다라는 네. 거.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네. 뭔가 어떠세요? 느껴져 이러니까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관찰은 또 아닌 것 같고 나의 네. 평가가 또 섞인 것 이미 잘 같은데요. 발견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느낌으로 표현할 때 제일 혼동되는 것들이 이런 건데요. 무시당한 기분이야. 인정받지 못한 기분이야. 소외당한 기분이야. 이런 것들. 뭐 느껴진다라던가 기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느낌 같지만 사실 느낌은 온전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만 느낌이에요. 무시당했다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행동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느낌이라고 쓰는 말 중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이미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려면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되죠. 무시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 소외시킨 사람, 소외받은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표현들에는 상대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이 일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판단이지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섞여 있는 느낌 말들을 비폭력 대화에서는 정말 순수한 내 몸의 느낌의 언어로 전환하기를 초대해요. 그 몸의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슬프다, 속상하다, 서럽다, 초조하다, 긴장된다, 억울하다 이 감정의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몸의 반응이 있어요. 이건 사실 비폭력 대화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계속 연습해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느낌에 많이 조명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뭘 느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느끼지? 길을 잃고 느낌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느끼지? 그때 느낌을 발견하는 제일 분명한 길은 내 몸이 어떻지를 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생각의 영역은 아니겠네요. 생각을 예. 좀 내려놓고 내 몸에서 어떤 작용들이 있는지 예. 그런 느낌은, 감정은 실은 몸의 어떤 반응들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어떤 스토리와 연관해서 일어난 신체적 반응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감정 언어들을. 그걸 잘 안 보이지만 보고 싶을 때일수록 몸으로 돌아와서 제 시선을 떨어뜨리는 거 보이시죠? 우리 이렇게 볼 때 사실 상상을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뭘 느끼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심장이 어떤지, 호흡이 어떤지, 이때 내 감정하고 만날 가능성들이 조금씩 더 확장돼요. 그리고 그 연습이 쌓여갈수록 나의 느낌이 더 잘 보여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몸을 통해서 느낌을 보라는 안내를 받아도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저한테 여쭤봐요. 제 느낌이 맞나요?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해요. 내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정도로 내 느낌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럴 땐 이렇게 답을 해드려요. 지금 잘 안 보여도 다시 만나러 가는 중이니까 계속 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씩 더 잘 들리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에 뭔가 이렇게 가공을 통해서 이 몸의 느낌을 네. 잘 잊고 살거나 뭔가 왜곡해서 네. 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자기 몸의 솔직한 느낌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네, 있는 그대로 인도. 수용하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안 겪으려고 해요. 내게 이미 찾아왔는데 경험하지 않으려고 덮어놓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잘 트레이닝된 경우는 정말 못 알아차리기도 해요. 왔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해요. 내 쌓이죠. 감정을 존중하고 소화하고 배출할 과정을 겪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끌어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게 찾아온 경험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말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건 아까랑 비슷하네요. 듣기만 해도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의 느낌보다도 뭔가 판단이 들어간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있죠. 그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생각인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지? 하고 몸으로 오는 거죠. 어떨까요? 오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네, 그리고 막 여기가 딱 막히는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질 거고 몸이 좀 추울지도 모르고 힘이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이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그 관찰과 평가를 좀 분리하는 그런 작업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뭐 나는 뭐 그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와는 달리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내 기분은 어때? 내 느낌은 어때?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왜냐하면 하고 욕구가 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느낌은 나의 것이잖아요. 예. 내 느낌은 내 욕구에서 출발하지 상대가 그 원인이 아니에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는 내가 불편한 감정을 누구와 관련해서 겪으면 그 사람 탓 같아요. 내 감정이 일어난 원인이 책임이 상대의- 딴 사람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한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화가 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상대의 액션은 말과 행동은 그냥 매개예요. 근데 이 매개가 이 자극이 나한테 반가울지 화가 날지는
내 욕구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남편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화가 날지 말지는 아내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지금 돌봐줄 손이 한 손이라도 간절히 필요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엔 이 아내가 자유가 좀 필요해요. 나가서 술 한잔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오면 또 나가지 못하고 근데 오늘 안 온대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으겠죠. 근데 나의 욕구에 따라서 바깥의 행동이 반갑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그 자체는 중립적. 예, 그냥 그 자극은 자극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내 감정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믿는데 이게 사실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해요. 왜냐면 상대가 달리 해주지 않으면 난 계속 괴로울 거거든요. 내 감정의 원인이 저 사람한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같이 사라져요. 넌 정말 사람 미치게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안 나려면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훨씬 수동적이고 무력한 한 존재가 되죠. 근데 잘 보면 내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욕구가 있길래 이게 이토록 싫은가, 이게 이토록 그리운가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늘어나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욕구와 스트레러지, 수단 방법을 구분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네. 왜냐하면 욕구는 그 자체로 생명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모든 생명은 욕구가 있다. 이런 전제. 예, 기본적으로요. 그러나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면서 쓰는 욕구의 표현들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수단과 방법 자체를 욕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단이 좌절이 되면 욕구가 좌절된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쳐요. 이게 반드시 승진을 통해서 혹은 내 차 배기량이 몇 cc인지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닌데도 우리는 그거에 매일 때가 있죠. 예. 저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번 보고서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게 좌절됐을 때 극도로 절망을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온 이런 예들은 내가 그 욕구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이 수단 방법 뒤에 내가 정말 얻고 싶은 생의 에너지가 뭐였지?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뭐였지를 우리가 제대로 연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훨씬 많은 방법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욕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단 수단 방법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수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욕구를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명료히 해볼게요. 그거는 욕망일 거예요. 어떤 수행에서도 잠을 포기하라거나 밥을 먹지 말라고 하진 않죠. 근데 그것이 화려해지는 것, 내 잠자리가 화려해지는 것은 욕망이죠. 그러나 우린 누구든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사랑을 필요로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휴식을 필요로 하고 꿈을 꾸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고 이런 것들은 욕구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욕망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수단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욕구를 인식하고 그걸 구분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좀 더 사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회사 서류들을 회의실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실망스러운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가 중요한가 욕구가 봐요. 표현이 안 돼 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네네.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때 훨씬 내 느낌을 저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않으면서 내가 왜 이걸 느끼고 있는지 상대한테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욕구는 뭔가 우리 회사의 기밀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네, 좀 네. 더 이렇게 보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안전한 거겠죠. 예. 네. 나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 하고 덧붙여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 욕구까지 더 솔직하게 표현이 될 때 예, 그게 더욱에 더 네. 전달력 있고 예, 더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음, 상대에게 내 느낌을 책임 전가하지 않으면서 음, 그리고 상대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해해야 더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저분은 그게 중요하구나. 많은 분들이 MVC를 통해서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해요. 애석하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 MVC로 잘하면 저 사람이 들어주겠지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건 바깥이 아니로구나 인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다르게 하면 바깥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수행이나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부터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네. 그런 방법이겠네요. 예, 영적 수행과 많이 닮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어떻게 들리세요, 선생님? 이것도 내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나의 섭섭하다. 네. 섭섭하다. 이것도 나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이 사람이 왜 슬픈지가 잘 드러나 있죠. 내가 뭘 원했는지. 그냥 당신이 안 온다니까 슬퍼요. 보다 훨씬 더 잘 이해될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얘기가 가능하죠. 근데 보통 왜 또 늦어? 라든가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원했는데 라는 걸 좀 얘기 안 하죠. 생략하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말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떻게 일요일도 늦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나의 욕구를 좀 더 드러내는 쪽으로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는 특히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오기도 하니까 사실 첫 번째 표현하고 안 하고 이전에 우리가 나의 욕구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런지 그러나 내 느낌이 어디서 왔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아는 건 좀 필요하겠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선생님 혹시 내 앞에 기꺼이 자신의 여린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저도 마음이 열리죠. 그거예요. 예.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건 용기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연다는 건 용기인 거고 누군가가 기꺼이 가슴을 열어서 여린 부분을 드러낼 때 그건 우리도 가슴을 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연결되겠죠. 그 유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가슴을 여는 것. 진솔해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먼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냥 열어버리면 더 네. 빨리 뭔가 진행이 되고 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때 좀 유의사항이랄까요? 중요한 지점이 뭘까요? 당신이 내 욕구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하는데 상대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때 우리는 부탁을 해요. 구체적으로 내 욕구의 주인은 나라서 상대한테 내 욕구가 이러니까 네가 해결해라. 내 느낌이 이러니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이긴 한데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왠지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욕구를 내가 들어줘야 되나? 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네. 그 사인을 또 이렇게 그 나의 말에 녹이는 게 또 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요소 부탁이 거기에 등장할 것 같아요. 나는 협력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래서 업무 시간 끝나고 30분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은 구체적인 부탁이 필요 없는 순간도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럴 수 없다니까 속상해요. 내 욕구를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상대가 어떤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쓰일 때 우리는 연결 부탁을 해요. 연결 부탁은 이런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어떠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연결 부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말 할 말 다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걸 통해서 더 소통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존중받는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내 얘기 듣고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대화가 이 안에 파도가 오가듯이 흐르게 하는 거죠. 제 얘기 듣고 어때요? 혹은 혹시 부담스러워요? 혹은 부담스러울까봐 염려돼요. 어떠세요? 상대가 표현하겠죠. 그걸 또 우린 잘 들으면 되죠. 비폭력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의식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의식. 아주 좋아해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능적으로 쓴다면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아직 연민과 평화가 없어요. 결국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하지 않은 분들께 이 네 가지 요소를 기계적으로 쓰면 매우 어색한 회화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라도 서둘러 두 사람의 언어 안에 비폭력 대화를 넣기보다 내 경험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공감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쓰시라. 그래서 내 가슴이 지금 연민의 상태,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돌아와 있을 때 그 다음 언어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벗어나 있어도 잘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